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G7 정상회의가 끝난 지 이제 2주가 지나갑니다. 세계 주요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으로 초청받은 것이라 새삼 높아진 국격을 실감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우리 언론은 국가 정상이 참석한 G7 회의를 애써 외면했다, 이런 지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언론의 G7 보도 홀대론, 잠시 후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6월 26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달 초죠, 벌써. 네, 이달 초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죠. 네. 2년 연속 초청이 됐다고 하던데, 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기대감과는 달리 국내 언론에서는 이게 홀대했다, 이런 네. 얘기가 아직까지도 나옵니다. 네네.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사안이 좀 중요하다면 이제 대서특필을 기대하는데요. 대서특필도 아니고 좀 홀대론이 불거지니까 청와대도 언론도 좀 서로 난감한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언론의 관심이 지나치게 적은 게 아니냐 지적하는 쪽에서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에서 열린 G20 회의 당시에 언론의 적극적 보도 행태와 비교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들이 선택적 보도를 했다는 거죠. 2010년, 무려 이제 네.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와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선택적 보도를 한다? 좀 비교를 해보셨어요? 네. 이제 양적으로는 이제 기사 수죠. 보도량, 즉 관련 기사 수를 좀 따져봤고요. 질적으로는 많이 보시는 지면, 일면을 좀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보도량 차이인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뉴스 검색 분석 사이트인 비카인즈가 있습니다. 이곳의 검색 결과를 좀 비교해봤는데요. 대상 언론사는 중앙지, 경제지, 지역 종합지, 방송사, 전문지 등 총 54개로 동일했고요. 이 기간, 검색 기간 3일로 갖게 했습니다. 네, 같은 조건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G7이 포함된 기사는 총 845건이었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0년 G20이 포함된 기사는 모두 3,64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언론진흥재단 비카인즈에는 그 통계 자료에는 조선일보와 YTN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방식으로 포함시켜서 세보니까 G20 보도는 3,951건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매체별로 보면은 G7 기사는 YTN이 180건, 아시아경제가 66건, 머니투데이가 57건 이런 순으로 쭉 있었고요. G20 보도는 매일경제가 500건, 머니투데이가 298건, 아시아경제가 279건 이런 순이었습니다. 네, 2021년 G7 정상회의, 그리고 2010년의 G20 회의. 네. 얼핏 들어도 네. 저 4배에서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G20 기사가 훨씬 많네요. 네, 일단 기사량으로는 정확하게는 약 4.7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네, 양쪽 비교는 그렇고요. 네. 이제 실적으로 비교해보기 위해서 일면에 보도된 건수를 좀 비교해봤는데요. 현재 예비협회 조사 결과 유효부수가 많다는 조선, 동아, 중앙, 한국경제 이 4곳의 일면을 살펴봤습니다. 네. 일단 G7이 열린 11년 11일 지면 일면에는 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 광주 건물 붕괴, 누구나 집 공급 발표 등의 이슈와 함께 G7 관련한 내용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압박 메시지, 바이든의 처세 순방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네. 그 두 번째 날인 12일자 일면에는 G7 관련 기사가 하나도 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 이슈가 일면을 덮었고요. 23일은 일요일에서 신문 관련되지 않아서 14일자를 봤는데 또 지면 일면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G7 성명에 담긴 중국 견제 내용, 동아일보는
더 나은 세계 재건 B3W에 담긴 중국 견제 의도를 담았고요. 한국 경제는 백신 논의를 다뤘습니다. 예, 한번 정리해드리면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는 관련 기사를 일면에 주로 배치하지 않았고요. 회의가 끝난 이후에 이 G7 정상회담 결과 평가 위주로 기사가 배치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뭐, 이 공교롭게도 대통령 그 방문 기간 중에 국내에 뭐 정치 사회 관련 이슈가 네네. 많았다고 봐야 하나. 아무튼 이 G7의 경우에 정상회의 진행 중일 때에는 언론의 주목도가 크게 떨어졌고, 예. 다만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네. 회의 결과가 발표되자 그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위주로 썼다. 이런 건데, 네. 그러면 2010년에 G20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네, G20 정상회담 개최일이 2010년 11월 11일이었는데요. 네. 뭐 똑같이 4개 주요 신문들은 이 지면 일면에 모두 G20 관련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개최 사실을 알리는 기사와 함께 조선일보의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인터뷰까지 풍부한 내용이 다뤄졌고요. 네. 둘째 날 다음 날인 12일에는 4개 신문사 지면 일면 모두 G20 기사로 채웠습니다. 또 한국경제를 주요한 3개 신문사의 지면 일면은 다 G20 관련 내용이었고 내용은 G20 환율 갈등, 한미 FTA 합의 불발을 다뤘고요. 이렇게 보면 2010년 G20 때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G20 관련 기사가 대부분 일면 지면을 할애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게 아니잖아요. 올해는 그렇죠. 이제 영국에서 열렸는데 네. 문 대통령이 그쪽을 초청받아 가신 케이스였고 네. 2010년에는 서울에서 열렸어요. 네. 네, 우리가 주최국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뭐 영국에서 열린 거랑 또 우리나라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과 이게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것도 네. 언론사마다 어떤 뉴스 가치를 보는 눈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모두 같이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고요. G20은 G7과 유럽연합, EU죠. 의장국,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고요. 1999년에 창설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10년에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려서 큰 관심을 모았고요. 비유를 하자면 이 해외에서 열리고 한국이 참가한 올림픽이 있고요. 또 반대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아시안게임을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010년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는 당시 G7 소속 국가가 아닌 나라 중 최초, 또 동시에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좀 가졌고요. 또 국내 개최라는 보도 가치도 있고, 국내 개최다 보니까 취지도 좀 쉬운 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도가 더 많을 수 있는 조건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당시 보도를 보면 G20 정상회의 개최로 450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 240만 명 이상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라는 식의 좀 과도한 비평이 당시에도 비판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당시에는 좀 과장됐다고 할까요? 좀 지나칠 정도의 호평이 많았던 데 비해 이번 G7 참석 성과는 좀 냉정하게 아쉬운 부분 강조하는 보도도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021년 G7과 2010년 G20 언론 보도의 차이가 있다. 이런 주장은 나름 일리가 있다. 대체로 사실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2010년과 비교했더니 어쨌든 G7 올해 언론 보도가 확실히 적긴 적었다. 네, 질적으로도 일면에 많이 실리지 않았다. 네. 네,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앞서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이냐, 외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냐, 참 적절한 비교를 하셨는데, 네. 만약에 주최국이 우리나라가 아니었던 경우, 그러니까 똑같이 타국에서 열렸던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바로 요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과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예, 앞서와 같은 방식인 언론진흥재단의 비카인즈 검색 결과를 활용했고요. 대상 언론사 54개, 기간 3일로 갖게 했습니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2013년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또 2014년 11월 호주 브리즈번, 2015년 11월 터키 안탈리아, 2016년 9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G20 회의에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네. G20 회의도 매년 열립니다. 예, 그러면서 그 당시 보도 건수를 보면 2013년 러시아 정상회담 보도는 총 518건이었고요. 2014년 호주 보도는 총 391건, 2015년 터키 정상회담은 총 571건이었고요. 탄핵으로 중대 하차하면서 결국 마지막 방문이 됐던 2016년 중국 G20 관련 보도는 총
총 613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를 좀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G7 참가 올해가 이 정권 마지막 해인 5년 차였던 것도 고려해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마지막 해였던 4년 차인 2016년 중국 G20과 비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G7 기사는 총 845건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6년 G20은 총 613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애가 보도 건수는 좀 많네요. 네, 이번 비교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G7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네, 질적 비교는 어떤가요? 네, 앞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2016년 G20 당시 조선, 동아중앙, 한국경제 4개 신문사의 지면 일면을 비교했는데요. 이 당시 4개 신문사 모두 일면에 G20 정상회담에 대한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이건 역시 아까처럼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담 보도와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보도량으로는 네. 이번에 문 대통령의 그 G7 정상회의 네. 참석이 더 많았죠. 기사량은 더 많았지만 네. 일면에 얼마나 썼나를 봤더니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G20 보도가 더 비중이 많았다. 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종합 정리하면 G7 참석 보도량이 2016년 박근혜 G20 참석 보도량보다 1.37배 많았고요. 네. 다른 해 그 나머지 2016년이 아닌 나머지 해의 G20 참석과 비교해도 G7 참석 기사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신문제 질적 비교를 위해서 신문 일면을 비교하면 이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G7 참석이 좀 덜 주목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한국 대통령의 G7 참석이 이게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G20 참석은 매년 있는 거였던 걸 감안하면은 결국 일부 언론의 보도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는 절반의 사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팩트 체크해 볼게요. 하나 더 준비하셨죠? 네네. 국내 백신 접종이 이제 1,500만을 넘어섰는데요. 네. 그러면서 또 백신 관련해서 새로운 루머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임신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태아에게도 코로나19 항체가 무조건 생긴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걸 좀 확인해달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안정성 문제 때문에 임신부에게는 백신 접종을 권하지는 않잖아요. 네, 공식 지침 없습니다. 네, 그런데 임신부가 백신 접종을 하면 그게 복중의 태아에게도 영향을 줘서 항체를 생기게 한다. 이게 사실이에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이 국내 모두 임신부에 대한 접종은 허용되지 않은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그동안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올 초 백신 보급이 시작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보급이 늘어나면서 관련 데이터와 연구 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임신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산모를 통해서 태아에게도 항체가 전달된다. 네. 일단 과학계의 큰 관심은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서 엄마에게 생성된 항체가 태반을 통해서 혹은 나중에 출산 후 모유수를 통해서 이제 신생아에게 전달되는 여부였는데요. 그동안은 그런 임신부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연구가 부족했는데 최근 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이제 당시 백신 접종률 1위였던 이스라엘인데요. 지난 2월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다사 대학 의학센터가 실시한 연구에서 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2회까지 접종한 임신 3개월 차 임신부 20명 전원에서 항체가 검출됐고요. 네. 이들의 아기도 태반 전이를 통해서 같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3월 달에 이 임신 중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여성이 항체를 보유한 아기를 출산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월 29일에는요. 미국 하버드대, 의대, 메사추세츠 공대, 브라이엄 여성병원 연구팀이 이 코로나19 백신이 임신부 면역 반응을 높이고 태아에게도 항체를 전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 의학협회 정식 논문으로 게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산모가 예방접종 후 최소 80일 동안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코로나19 항체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우리 보통 이제 임신하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술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약물 같은 것도 함부로 먹지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이 백신 같은 경우에도
임산부가 그것을 접종을 하면 태아에게 당연히 전달된다. 이게 어쩌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면 어떻게 임신부도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하나요? 어떻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계획한 연구가 아니고 현재 사례들을 통해 분석한 거거든요. 이렇게 항체가 들어있는 연구가 나오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은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다행히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는 임신부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질병을 겪을 확률이 임신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는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이러면서도 이 신체에서 백신이 작용하는 방식에 근거하여 이러한 백신이 임신부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은 현재 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도요, 아직까지는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 3분기 접종을 진행하면서 좀 임신부 접종 여부에 대한 판단과 기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해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임신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경우 태아에게도 항체가 전달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네. 하지만 해당 데이터나 연구가 아직은 이제 대규모로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니 개인적으로 선택에 맡긴다. 이런 결론까지.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이제 YTN 라디오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이죠. 오전 7시 2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먼저 6월 14일 월요일에 방송된 이슈 점검 코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날은 이제 G7 정상회의에 대한 논점들을 짚어봤는데요.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가 출연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부분 언론들은 이제 불발이라는 팩트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도할 뿐이었는데 이날 이제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현재 일본의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이며 도쿄 올림픽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이 이제 관계 회복 전선으로 나아가면 이제 되려 이제 내각의 장기 집권화의 기반을 다지는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사안이지만 통찰력 있게 이슈를 다뤄서 정치 사회적으로도 이해도를 높인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이제 같은 G7 정상회담의 소식이지만 좀 다르게 이 내용을 다룬 날도 있었습니다. 6월 16일 수요일에 방송된 더더운 뉴스 코너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제 SNS에 올린 G7 정상회담 참가국 정상들의 기념 촬영 사진에서 이제 남아공 대통령을 잘린 부분에 대해 논란이 일었던 사안에 대해 짚었습니다. 이제 비슷한 문제로 P4G 행사에서도 이제 평양 지도 논란 그리고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 시 파티션 논란 등을 다루면서 정부의 실수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제 단순히 G7 정상회담 초청의 의의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사 이후의 논란까지 다루면서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G7 정상회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평가를 해서 균형적이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다른 방송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6월 17일 목요일에 방송된 이슈 점검 코너엔 이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연해 이제 국민의힘 팀의 이제 새 지도부 출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제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치르겠다고 한 것에 대해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을 공무원 시험처럼 해서는 안 된다며 공천 환급을 받거나 공직자 부정부패 등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것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반대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이제 공직자 신뢰도가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신뢰 회복을 위해 자격 시험이 아닌 대안은 무엇일지 추가적인 질문이 있었다면 좋았겠습니다. 같은 날 이슈 점검 코너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출연했는데요. 추 전 장관도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기획단 구성 작업에 본격 착수한 시점이라 이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요. 인터뷰 대부분이 최근 발간한 서적을 이야기하는 데 할애되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행보나 이제 민주당 내 경선 등과 관련한 이슈를 더 들을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정치 현안과 관련한 모니터 결과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또 언급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6월 17일 이제 목요일에 방송된 써내전쟁 경제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송에선 이제 금융당국의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이제 무엇보다 서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상세히 전달하려는 노력이 보였던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계층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서민들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세세한 분석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전달해서 도움이 되었는데요. 경제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전달하려 했던 점이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은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